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도 리포트 읽기입니다. 근데 오늘도 뭐 개별 리포트 준비보다는 지난 금요일처럼 업종 리포트를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뭐 일단은 유가, 그다음에 해운업, 방위산업,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오늘 리포트로 담아냈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쟁이 좀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수화돼가는 느낌들을 받다 보니까 전쟁과 관련된 뭐 개별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별 리포트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주변 얘기들에 관심을 좀 보이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일단 한 5분 정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 피력을 극도로 피해왔는데요. 일단 지금 고점에서 우리가 그 꺾이기 시작했을 때가 장중에 그 주도주들이 한 7, 8%씩 꺾였죠. 보통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정일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5% 이상 빠지면 김정일 본부장님 5%고 저는 이제 6%입니다. 주도주가 6% 빠지면 조정이 온다라는 점들을 그전부터 평이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결국 고점에서 5% 이상 꺾이고 6% 이상 꺾이고 나서 조정이 좀 시작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등을 줘도 5일선의 저항값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그릴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상승 추세선은 봉의 하단에 그릴까요? 상단에 그릴까요? 봉의 하단에 그립니다. 봉의 하단 추세선은 봉의 하단에 그리고요. 하락 추세선은 어디에 그리죠? 하락 추세선은 봉의 상단에 그리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5일선 맞고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개파락한 상태에서 내일 반등 줬을 때 5일선, 10일선, 21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법칙을 보면 추세가 우상향할 때는 공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다가 뚝 떨어졌죠. 그러면 공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공이 이렇게 V자로 만약에 시장이 강하다라면 반등을 V자로 이제 그 리바운드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리바운드 할 수 있는 힘은 아니죠. 그러면 공이 통통통통통통 튀면서 이 물리적인 변동성이 잦아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V자가 나오기 어려운 거죠. 왜 V자가 나오기 어려우냐? 중동 문제가 예상외로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동 문제에 달려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중동 문제가 끝난다라면 공이 리바운드가 V자로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통통통통통통통 공이 옆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어디죠? 60일 이동평균에서 올라오는 5천선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천선의 동이 통통통통한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중동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심각성이 점점점 나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외로 서방 국가들의 발언에서 저는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아이디어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제 간단하게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한 달 내에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2달로 늘어났죠. 어느 누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일주일만 싸우자, 한 달만 싸우자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쫓긴다라는 거죠. 오늘 또 G7이 전략 비축률을 푼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저는 의외로 부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 언제 G7이 전략 비축률을 푸는 적이 있었을까요? 결국 저는 이것은 미국의 압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폭격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고요. 그러면서 결국 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갤런당 기름 넣는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오늘 1,900원대의 기름을 넣었는데요. 일단 5달러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5달러라는 것은 코로나 때, 팬데믹 때 나타난 수치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9%를 찍었었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면서 경제 성장률 9%를 찍으면서 금리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었던 시기입니다. 결국 미국도 지금 현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심 강하게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현재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차남이 지금 됐기 때문에 차남은 이제 순교자의 아들이죠. 미군 손에 죽은 아버지를 이어간 순교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금 시장을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측면으로
베팅의 영역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의 영역으로 시장을 바라봐야지 오늘 밀렸으니까 사서 내일 팔겠다. 지금 단기적으로 미수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기, 즉 베팅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2월 2일 날, 3월 3일 날 그 학습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학습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떠한 투자의 개념으로 들고 가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하면서 개장을 집에서 보고 나왔는데요. 개장할 때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밀렸죠. 야, 이 정도로 밀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이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밀리는 것이 펀드멘탈 문제라면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갖고 왔었던 수많은 증권사의 전망은 전부 다 허상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냥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아니야. 지금은 AI 모멘텀이 살아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월 단위로 D램 가격을 올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완판됐어. 그러면 펀드멘탈이 흔들렸을까? 아니야. 펀드멘탈은 흔들리지 않았고 증권사들의 전망을 나는 믿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펀드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고점 대비 15% 이상 빠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점점 안전 마진,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폭들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례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장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중기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왔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너무 낙관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될 것은, 냉철히 봐야 될 것은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주식들에 대한 희망과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상에서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시장을 공포로 짓누른다라든지 무조건 시장을 베팅의 영역으로 몰고 가게 된다라면 이거는 큰 착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차분히 정리하십시오. 물론 시장이 빠지고 내 종목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뭐 신용 반대매가 나간다라는 흉흉한 얘기들이 들리긴 하겠습니다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이 기준점을 잡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나온 유가 100불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지금 요것은 제목이고요. 상황 발발이 이제 일주일을 이제 달하고 있죠. 이란이 주변국들을 겨냥해서 일제히 공격을 단행하면서 UAE, 카타르, 바리엔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오만 3대 항만으로 현재 지금 물량을 전환할 것으로 모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은 이제 사우디와 이란 면이고 이 부뚝 솟은 게 이제 UAE죠. UAE의 오만 이런 쪽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타나겠죠. 오만에서부터 이제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것이 여기가 원래 이제 그 해적들이 많은 그런 곳인데 이쪽 항만을 전략적으로 전환하겠다 이제 모색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0불을 돌파했죠. 100불을 돌파함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0불을 돌파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 우리가 유가를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다라는 거죠. 지금 유가가 100불이라는 것은 뭐 저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터졌을 때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전쟁이 터지면 유가 100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80불 얘기가 나오고 장기화됐을 때 100불 얘기가 나오면서 참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빠르게 100불까지 현재 유가가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대응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대응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음식을 이제 같이 나눠 먹고 있는데 내가 뭐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느라고 천천히 밥을 먹고 있지만
한 음식을 이제 같이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 옆에서 막 밥을 빠르게 먹기 시작하면 내가 먹을 밥이 없어지는 거죠. 대응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천천히 다들 얘기하면서 먹으면 충분히 다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녁 시간이라 먹는 걸 그나마 조금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데 지금 유가가 $100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뭐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략률을 비축한다라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업들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데 충분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급상승해도 중동의 경우 실질적인 원유 수출이 중단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수출을 함으로써 그걸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인 원유 수출이 중단됐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중동에 40여 척의 유조선이 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거래하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데 한 23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23척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죠. 23척이 못 나오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셔틀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원유 수입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중동 같은 경우 방위산업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우리가 이제 이건 건설 리포트인데요. 중동 쪽에서 발주했던 물량들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있다. 그러니까 중동 경기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중동과 관련된 건설업종이라든지 여타 다른 수출 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찌됐든 유가가 100불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누구나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가장 쫓기는 건 뭐죠? 저도 오늘 굉장히 뭐 기름을 채우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10만 원 넘게 기름을 채웠는데요. 미국이 계속 쫓길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갤런당 $5가 넘어선다라면 일단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지표입니다. 이게 갤런당 $3에서 $5까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보통 한 $2에서 $3 수준인데 $3에서 $5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미국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지표예요. 중국인들에게 민감한 지표는 뭐죠? 돼지고기 가격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 중국 사람들은 식탁 물가이고요. 미국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유소에서 $5가 넘어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든 이런 모습들을 당분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동 문제가 현재 지금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냐라고 보면 저는 시장이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일부 조금은 합니다. 제가 음모론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음모론에 대해서는 극심하게 제가 선을 긋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약간의 음모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시장이 자꾸 트럼프한테 타코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현재 지금 미국에 안 좋고 네 중간 선거에 안 좋아.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마무리해 라는 시장의 어떻게 보면 외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현재 지금 달러도 현재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강세를 원할까요? 달러 약세를 원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원합니다.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호황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미국 경제가 고용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제조업 기반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워낙 약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리를 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달러가 강세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램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야. 너는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네 목표지. 그러면 시장 말을 좀 들어라는 식의 음모론도 저는 일종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건 좀 아이디어입니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 공급망 변화가 지속되면 중남미, 북미, 동남아 등 기타 산유국의 수혜가 예상될 것이다 라는 거죠. 중남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디죠? 베네수엘라죠.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재고를 바탕으로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의외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수출을 늘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정세를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시장의 외침일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 제가 생각을 하게 한 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 것은 고유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수요에 따라서 기타 산유 원유에 대한 장기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북미, 중남미 등 신규 탐사 및 채굴 증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얘기죠. 장기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이제 그리디 패러티라고 해서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로 장기적인 관점이지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에너지와 물류비가 급격한 상승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건설 리포트이기, 업종 리포트이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생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분양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섹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르게 한번 좀 보고요.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죠. 유가가 100불이면 오늘 가장 많이 직격탄을 맞은 데가 어디죠? 항공업계죠. 항공업계 같은 경우 이제 유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즉각 반영이 되죠.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얼마 만에 반영이 되죠? 3개월 단위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유류할증료를 올릴 수는 없어요. 유류할증료를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는에 따라서 싱가포르 항공유에 따라서 지금 유가가 아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달러까지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항공사들의 30%, 40% 항공사마다 다릅니다만 유가가 차지하고 있고요. 원가 중에.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이제 리스료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가 올라가게 되고 항공유가 올라가게 되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띌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전쟁이 이렇게 심한데 야 이럴 때 뭐 여행 갈 수 있겠어라는 여행업계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저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반면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재고 마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석유화학업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정부의 강력한 통제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올리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어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피해주를 피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2차 오일 쇼크와 미국 이란 전쟁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중동 전쟁이었죠. 오일 쇼크 73년, 79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펙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죠. 분쟁의 장기화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대략 뭐 한 30-40% 정도 유가가 오른 상태고 오펙 시장 점유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공급 대안처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과는 과거는 다르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더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러한 유가에 따른 메커니즘이 파급되는 효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향들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뭐죠? 심리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심리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영향은 전쟁이 장기화되느냐 단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단기화 쪽에 무게중심을 두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단기화된다 하더라도 저는 원래 투자자들의 예상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단기간에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서 보기보다는 중장기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대응책을 해야지. 자, 오늘 밀렸으니까 지금 밀리면 사야 돼. 내일 또다시 10% 올라갈 거야. 미수 질러. 이런 식의 방식은 지금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DB증권에서 나온 방산입니다. 가성비 방공 시스템의 필요성이다라는 부분들로서 우리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란의 파상 공세에서 방공 무기의 활약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란 중동 전쟁이 이제 2주차 접어들면서 공방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전쟁의 양상은 미사일에 기반한 공중전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지도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요게 지도인데 오른쪽 걸 한번 보시죠. 요게 이란입니다. 이란. 요게 이란이 나오죠. 요 지도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 요게 산맥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란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라크라든지 이란 이라크 전쟁도 이라크에서 대부분 일어났지 이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이라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비행기랑 미사일이 떠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상전이 이라크가 지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란을 쉽게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여기서 미사일을 통해서 중동의 국가들, 여기는 이제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자꾸 자극을 하는 이러한 지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지상전이 안 일어나느냐라는 부분들보다는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천연적인 요새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항공전이 이뤄지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좀 본 김에 요 표는 그냥 지금 보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의 이 보유한 탄도미사일면 유효 사거리입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 우리가 뭐 자세한 것들보다는 중동 내 지역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최대는 러시아, 우리가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뭐 이란, 뭐 인도 여기까지 다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오른쪽 표는 이제 중동에 배치한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인데 미군 기지들이 전부 다 요격 가능한 거리에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이란에 대한 요격이 현재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모함이 여기 한 대 있으면 이란은 완전히 갇히는 겁니다. 항공모함이 여기 양쪽에서 막으면 갇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공중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해오고 있다. 앞선 것들처럼 오만을 이용한 지금 현재 우회를 하는 거죠. 오만이 여기 있고 현재 예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만을 통해서 기름을 이쪽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끄집어내겠다. 이것이 현재 지금 보강이다. 지도를 보시면서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가 되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이제 국방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8일간 이란은 약 718대 탄도미사일과 약 1965대의 드론을 발사하면서 그 외 지역까지 하면 이를 상회할 것이다. 이란의 일평균 발사량은 탄도미사일은 90대 이상, 드론은 246대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 탄도미사일과 그 드론으로 현재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초기에는 137발에서 10발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드론은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지그 차장도 얘기했죠. 10발 수준으로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드론 발사 횟수는 100대 이상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파괴는 순조로우나 드론 시설의 붕괴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란의 드론 월 생산량이 10,000대랍니다. 이것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평균 300대 수준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드론의 생산 시설이 유지만 된다라면 현재 수준의 강도 높은 공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좀 섬찟하죠. 이란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중동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간헐적인 테러라든지 간헐적인 드론 공격을 통해서 충분히 전쟁에 대한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결코 일일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행히 서방 무기들, 반면에 이제 서방 무기들이 이제 방공 시스템의 요격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UAE, 카타르, 쿠웨이트 경우 탐지량과 격추량을 보면 날라오는 것들에 약 90% 이상을 요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공격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패트리어트 계열의 미사일이 실전적으로 되고 있고 UAE에서는 LIG X1 천공2 이것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천공2는 패트리어트 대비해서 가성비가 약 2배 내지 3배 정도 뛰어나기 때문에 요격률은 비슷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90% 이상 요격을 나타내는 거죠. 문제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패트리어트 계열의 이제 미국의 방공 체계는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동전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공격용 자폭 드론과 방공 미사일의 단가 차이인 경우다라는 거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당 370만 달러로 집계되지만 이란의 이런 형태의 드론 같은 경우 10,000달러 수준이다라는 거죠. 비싸도 35,000달러인데 35,000달러와 370만 달러는 100대 1이죠. 100대 1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 좀 나타나게 되면 100대 1이라면 뭐 이런 수치를 이란 수뇌부가 받아봤다라면 계속해서 드론을 그냥 계속 허공에다 대고 발사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무기를 안 실었다 하더라도 계속 그냥 드론을 발사함으로써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진시킨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염가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가성비 높은 유도 무기 수요가 향후에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이제 전쟁 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 드론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국내로 이런 식의 이제 무기들이 개발될 겁니다. 지금은 천궁2가 요격을 하지만 지금은 드론을 요격하는 그런 시대가 또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또 상당히 기술력 있는 쪽이 나타날 건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유도 미사일인 이제 그 방어 시스템인 천궁2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러프한 얘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데이터를 놓고 본다라면 앞서 8일간 이란이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드론 쪽에 누계 수치가 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UAE향 일일 드론 발사한 횟수 같은 경우도 종전 때 늘어났다가 다시 좀 줄어들면서 일평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격추량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격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UAE 같은 경우 현재 드론 같은 경우가 많이 날라왔지만 거의 요격률이 90% 이상 달한다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미사일과 드론을 다 막아냈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가를 따지면 샤헤드 드론 단가가 지금 서방 국가의 어떠한 무기 체계보다도 단가가 낮다라는 것이 오른쪽 표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탄도 미사일 수니까요. 요거는 그냥 자료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봤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라면 이란이란 국가가 왜 이렇게 지상전이 잘 안 일어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포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운업입니다. 해운업 같은 경우 운임이 최고지만 웃을 수 없는 것은 이게 이제 리포트 제목입니다. 신영증권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클락슨이 발표하는 해상 운임 지수 같은 경우 상당히 53,000 하루에 53,000 달러로 9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30년 만에 선박 사이클이라고 불렸던 2007년을 상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종합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022년 공급망 리스크가 최대했던 시기를 넘어서긴 했지만 2007년 상회하는 정도에 도달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2007년을 상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해상 운임에 대한 지금 현재 공격 가능성,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드론을 통해서 오늘도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종합 운임 상승에 기여한 선종은 탱커와 LNG 운반선이었는데 LNG 운반선은 미주발은 하락했지만 중동발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한 이 얘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클락슨 컨테이너 운임 지수, 클락슨 해상 운임 지수가 경우 다 급등을 했죠. 문제는 이렇게 급등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조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2007년에도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2007년에도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급락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그렇죠. 다 어려움은 지나간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 달 이내에 다 회복한다. 말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이런 것들의 반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면 다 지나간 것이 추억이고
뭐 다 그냥 겪어냈던 부분들이지만 겪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클락슨 해상 운임 지수 같은 경우 2007년을 넘어선 상태죠. 5만 달러를 넘어서 5만 3천 달러까지 올라온 건데 요게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면 퉁치기에는 아직까지 그 진행 과정이 녹록지 않을 수 있겠다. 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임지수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전가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우회로를 보내는 과정에서 육상 운송 비용이라든지 보관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벌크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해상 운임에 대한 어떤 뭐 탱커선 이런 것들의 그 상승이 주된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컨테이너와 벌크 두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규격화된 거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엔 다 벌크로 나누는데 벌크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탱커 같은 경우가 있고 이건 좀 구분을 하죠. 그 일반 컨테이너와 탱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벌크는 규격화되지 않은 걸 다 벌크라고 합니다. 규격화되지 않은 거. 그러면 쌀도 있을 수 있고요. 석탄도 있을 수 있고요. 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못 넣거나 탱커에 못 넣는 걸 다 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구에 따라서 운임과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미국 쪽을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중동 전쟁이 단순하게 그 지역 내에서만 일어난다기보다는 테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들썩거릴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는 높은 운임의 활기를 이루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자원 화물의 생산지이자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출발하는 수요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운임 시장에서 호가만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운임이 올라가면 그 운임에 따라서 그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 더군다나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 운임료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의 일반적인 사이클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지금 운임이 최고치이지만 물동량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우리나라 배도 23척이 거의 갇혀 있어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호가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호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다. 원래 공급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현재 지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호가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외노브는 여기까지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에너지 자립에 필수가 된 대한민국. 이거는 좀 아이디어적인 리포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동 문제에 억눌려 있다라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는 거죠. 글로벌 정세가 신냉전 시대를 넘어서 야만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러우 전쟁과 이런 전쟁이 종료도 한다도 대탕스 화해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이슈는 에너지 자립에 있다. 과거에는 유정 가스전의 확보가 자립과 같은 개념이었다라면 지금은 모든 에너지원이 전력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자립은 연료 없는 전원 재생에너지 확보로 직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좀 올랐죠. 결국 유전과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 석탄 광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에너지를 이제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에 유럽의 태양광 설치 변화가 에너지 자립에 대한 명백한 사례다.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갖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개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제 뭐 중간 선거에서 지고 나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죠. 또 중동에서 어떤 문제를 벌일지, 또 아프리카에서 어떤 문제를 벌일지, 남미에서 또 어떤 문제를 벌일지 모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뭐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뭐 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외부 변수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천수답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은 제가 정책적인 지도자라 하더라도 방법만 있다면 탈피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그 방법이 과거에는 유전과 가스전을 확보하는 거였다라면 지금은 연료 없는 전력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과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답보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아이디어로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은 원유, LNG, 석탄 기준으로 3년간 1,400억 달러를 보였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에너지 가격이 약세를 보였던 2020년에 수입액이 68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러우 전쟁 여파로 큰 폭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유가가 그때 당시에 뭐 한 45달러 정도였다가 러우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6, 70억 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6, 70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입액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원화가 약세를 보이죠. 원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 금액을 넘어서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확대해야 되지만 과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 오면서 OECD 평균 대비해서 3.1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국내에도 태양광, 육상풍력의 입찰 가격이 산업용 전기 요금 대비 낮아진 상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부담보다 편익이 확대된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 유가 상승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들이 각인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유진투자증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면서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 주목을 좀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펀드멘탈이 안 흔들리고 있는 업종은 무엇이냐? 시장이 흔들림으로써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는 업종은 뭐냐? 이러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내일 코스닥 150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면, 두 종이 출시가 되면, 그러고 나면 또 수급이 어떻게 또 쏠릴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보셔야 되는 거죠. 머리가 아픈 가운데에서도 투자자분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기관 투자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미수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50억, 100억 자산가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50억, 100억 자산가라면 굳이 이 시점에 내가 주식을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회다라고 보는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과 50억, 100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굳이 지금 내가 주식을 사야 될까라고 베팅을 하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보면 저는 조금 관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 쪽에 경험치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응용해 가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나의 기준점과 방향이 설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는 거, 이거는 뭐 발전 비중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방위산업에 대한 내용, 신한투자증권 내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유일한 상수는 전략 무기 체계의 전략적 가치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지금 이제 놓친 것은 뿌리 깊은 중동 갈등에 있다라는 건데, 이 논쟁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공격 대상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 여론은 유가 상승, 앞서 언급드렸던 개론당 $5, 인플레이션 우려 9%까지 올라갔었던 과거 사례가 있죠. 미군 사망자 발생도로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 차남 하메네이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쿠르드족에 대한 대리 지상전이 양상이 나타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쿠르드족이 참전하는 것은
결코 적합하지 않다. 결국은 이렇게 그 민족 간의 전쟁으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다는 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이 민족 간의 갈등으로 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전쟁의 확산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중동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 지금 현재 이러한 행태를 보이면 정권 교체를 암시하는 발언은 온건파를 몰락시키고 극단주의 세력의 지하화를 통해서 출구 전략 없는 현재 지금 보복의 악순환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레임덕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경향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은택 이사님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고 지금 그 다음번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갈수록 트럼프한테 불리하다. 이 패가 중동 쪽이 일었다라면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뭐 이 부분까지 이제 보시면서 상당히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자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그리고 빨리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오래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풍부한 고객 예탁금, 그 다음에 줄어든 리스크 잔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업의 이익들이 드러나겠죠. 저는 4월 달 중순이 분수령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확인되는 게 이제 1분기 실적 아니겠습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이 4월 중순서부터 잠정적인 실적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외생적인 변수가 그때까지 중동 전쟁이 안 끝난다 하더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시즌에 다시 도래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쳐다보겠죠. 그때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실적을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올해 전망치들에 대한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다라면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 전쟁에 대한 한 달 반 정도의 피로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정 이런 부분들이 되고 나면 주가는 다시 반등세를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베팅의 영역이죠. 주식은 베팅은 아닙니다.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을 한번 서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관망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관망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좀 즐거운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